오늘은 화재 폭발 사고 발생 시 비상 대응 절차에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화재 폭발 사고 발생 시 비상 대응 절차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초기 대응 및 대피 요령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 화재 폭발 누출 등 재해 사례입니다. 두 번째, 비상 대응 절차 준비 요령입니다. 첫 번째, 화재 폭발 누출 등 재해 사례입니다. 먼저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0년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고들입니다. 지역도 다르고 업종도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했고 순식간에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100% 막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줄이는 것은 비상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2024년 최악의 폭발 화재 사고가 터지다. 2014년 6월 경기도 소재의 리튬 1차 전지 제조업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폭발로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당한 중대재해입니다. 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튬 1차 전지 특성상 폭발 위험이 높은데도 작업자들에게 그 위험성을 인지시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A기업은 설립 이후 매년 적자를 기록했고 생산한 리튬 1차 전지에 대한 품질 검사에서 발열 문제로 국방규격 미달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한 생산 목표를 설정하고 비숙련 노동자를 주요 공정에 배치하여 불량 리튬 1차 전지를 망치로 두드려 결합하거나 용접하는 비정상적인 생산을 강행했습니다. 세 번째 사고, 이틀 전 리튬 1차 전지 폭발이 있었지만 별도 조치 없이 작업 재개를 하고 동일한 리튬 1차 전지를 사고 당일 삼동으로 옮겨 적재했고 결국 대형 폭발이 발생하였습니다. 네 번째, 격벽 자동 소화 설비, 방화 매트 등 기본적인 화재 대비 시설이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노동자들에게 대한 폭발 화재 대피 교육을 미실시하였고 유일한 비상구는 정규직 아이디 카드가 있어야 열리는 구조였습니다. 화면은 실제 화재가 발생했던 사업장의 내부 구조입니다. 화재가 시작되자 연기와 불길 때문에 원래 알고 있던 출입구로는 접근이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작업자들은 비상구를 찾지 못했고 어느 방향으로 대피해야 하는지도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생존 작업자의 말입니다. 8개월 동안 일하면서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안전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고 대피 매뉴얼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 문장을 볼 때마다 가장 무서운 건 화재 자체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재 폭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순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미리 익혀둔 절차대로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화재 폭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비상대응 절차 준비 요령을 단계별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비상대응 절차 준비 요령입니다. 각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폭발 사고 상황은 설비, 공정, 사용 물질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사업장의 위험 요인과 발생 가능성이 높은 비상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후 위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이에 대한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실제로 비상 상황 발생 시 작동할 수 있도록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비상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수립한 대응 절차는 매뉴얼로 문서화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직원들에게 배포,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부터는 화재나 폭발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절차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반드시 사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사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비상 대응 절차를 잘 만들어 놓아도 우리 사업장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모른다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위험성 평가입니다. 위험성 평가는 단순히 법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서류 작업이 아닙니다. 우리 사업장에서 어떤 곳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지, 어떤 작업에서 폭발 위험이 있는지를 미리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용접이나 절단처럼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은 없는지, LPG나 산소 같은 가스를 사용하는 작업은 없는지, 인화성 물질이나 화학 물질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는 어디인지, 전기 설비가 과열될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해야 화재를 예방할 수도 있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위험 요인을 찾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작업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고 과거 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위험 요인 목록을 작성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결국 위험성 평가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화재 사고 시나리오 예시입니다. 위험 상황은 용접 작업 중 불꽃이 주변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예상 피해 규모는 화재로 인한 작업장 내 직원 부상, 설비 및 원자재 소실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생산 차질 발생입니다. 영향 범위는 작업장 내부 및 인접구역, 화재 진압, 대응 과정 인근 교통 통제 필요입니다. 대응 계획은 작업장 내 소화기, 스프링클러 등 소방 설비 비치, 화재 발생 시 대피 경로 및 절차 마련, 인근 소방서 및 관계기관과의 비상 연락 체계 구축입니다. 폭발 사고 시나리오 예시입니다. 위험 상황은 압축가스 용기 취급부 주의로 인한 밸브 손상으로 인한 폭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예상 피해 규모는 가스용기 폭발로 인한 사상자 발생, 설비 및 건물 일부 파손, 주변 창문 파손 및 차량 피해,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생산 차질 발생입니다. 영향 범위는 작업 내부 및 인근 반경 50m 이내, 폭발음 충격파로 인한 주변 지역 소음 피해입니다. 대응 계획은 압축가스 취급 시 안전수칙 마련, 작업장 내 폭발 방지 설비 및 대피 공간 확보, 인근 주민 대피 체계 및 관리기관과의 비상 연락 체계 구축입니다. 사고 시나리오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피함으로써 실제 사고가 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시나리오 작성은 총 4개의 프로세스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위험 찾기입니다. 우리 사업장과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실제로 어떤 유형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외의 위험 요인을 꼼꼼히 탐색합니다. 두 번째는 상황 상상하기입니다. 단순히 사고가 날 수 있다를 넘어 실제로 그 사고가 터졌을 때 어떤 연쇄적인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지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시뮬레이션해 봅니다. 세 번째는 가장 핵심인 대응 방법 정하기입니다. 상상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각 직무 담당자가 즉각적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행동 요령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연습하기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작성된 계획이라도 몸이 기억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정해진 대응법을 전 직원과 함께 실제 훈련을 통해 주기적으로 연습하고 숙달해야 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핵심 포인트 2가지가 하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나리오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구체적인 작업 현장 또는 최소 부서 단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각 사고 유형별 시나리오는 그 자체로 훌륭한 우리 현장 맞춤형 비상대응 매뉴얼로 즉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비상대응 조직 구성 및 역할 분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든타임을 사수해야 하는 초기 비상대응은 현장에 있는 작업자들이 대응해야 합니다. 초기 대처가 끝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비상조직은 유명무실한 거대 조직이 아니라 위험물을 직접 다루는 작업 현장이나 최소 부서 단위로 세분화하여 누가 즉시 소화기를 잡고 누가 대피 경로를 열며 누가 연락망을 취할지 역할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누어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화재나 폭발과 같은 실제 비상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응팀의 구성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주시는 의견이 우리처럼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도 굳이 팀을 따로 구성해야 하느냐는 점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비상대응팀이 꼭 필요합니다. 대기업처럼 대형 소방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이 내 역할을 확실히 알고 신속히 움직여야만 대형 화재나 재해로 확산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전담 인원은 반드시 사전에 매칭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조직원들의 실전 대응력 강화와 물적 지원입니다. 단순히 이름만 올려둔 비상대응팀은 실제 사고가 났을 때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대응팀으로 지정된 임직원들에게는 심폐소생술이나 소화, 구호 조치에 대한 실전형 교육과 소방훈련을 주기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더불어 정전이나 연기 속에서도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구급약품, 손전 등 호루라기 같은 비상용 필수 물품을 현장에 아낌없이 지급하고 상시 배치해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사업장에는 어떤 구조로 조직을 짜야 할까요? 화면에 보이는 비상대응 조직도 예시를 통해 구체적인 지휘 체계와 역할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의 최상단에는 사업주가 위치합니다. 비상 상황 발생 시 모든 의사결정을 내리고 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사령탑입니다.
그 직속 아래에는 안전보건 담당자를 배치합니다. 담당자는 사업주에게 실시간 상황을 보고함과 동시에 119나 소방서 같은 관계기관에 사고를 즉시 신고하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실무간사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 움직이는 대응 조직은 크게 세 가지 반으로 나누어 운영됩니다. 첫째는 응급구조 및 처치반입니다. 재해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구조하고 전문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이나 지혈 같은 응급처치를 전담합니다. 주로 현장을 잘 아는 조장이나 반장급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둘째는 현장 통제반입니다. 사고 현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대피 인원이 모두 무사히 빠져나왔는지 인원을 파악하며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관리하여 2차 사고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는 대외지원반입니다. 사고 이후 언론이나 수사기관의 대응을 전담하고 무엇보다 재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행정적, 심리적 지원을 밀착 담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실무 포인트는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 그때 담당자가 휴가 중이거나 출장 중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도상의 모든 역할에는 반드시 예비 담당자를 두는 이중 담당자 지정 방안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도 시스템은 멈추지 않고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전체적인 비상대응 조직도를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실제 현장 상황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조직도가 있어도 막상 사고가 터졌을 때 내 주변에 몇 명이 있느냐에 따라 행동 요령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비상 상황 시 당황하지 않도록 평소에 작업자 간 역할을 명확히 분담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역할을 바꿔가며 훈련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늘 대피 유도만 하다가 정작 불이 났을 때 소화기를 들 사람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 사업장의 여건이나 작업 인원, 교대 근무 형태,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아차 사고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역할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단의 구체적인 작업 인원별 역할 분담 예시를 보겠습니다. 첫째, 현장에 홀로 있는 단독 작업 시 상황입니다. 이때는 나를 즉각 도와줄 동료가 없기 때문에 사전 예방과 본인의 초기 대응이 절대적입니다. 작업자는 작업 전에 관리 감독자에게 항상 업무 계획을 미리 알려야 하고 관리 감독자는 지정된 시간을 넘기거나 이상 징후가 보이면 즉시 작업자의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작업자 본인이 침착하게 초기 대응을 한 뒤 지체 없이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둘째, 현장에 2명 이상이 작업할 때입니다. 이때는 역할 분담을 통한 시너지와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합니다. 작업자 1이 소화기 등을 이용해 초기 화재를 진압하거나 응급처치, 대피 지원 같은 현장 대응 활동에 집중한다면 작업자 2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여 관리 감독자 등에게 신속하게 보고하고 119나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원활한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현장 정보를 제공하는 소통과 지원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처럼 상황과 인원 구조에 맞는 맞춤형 역할 분담이 평소 훈련을 통해 몸에 익어 있어야만 실제 위기 순간에 당황하지 않고 소중한 생명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앞서 조직을 구성하고 인원별 역할을 분담했다면 이제 이 조직이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드는 비상 연락망 구축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조직도가 있어도 서로 연락이 닿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비상 연락 체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우선 연락망은 크게 2트랙으로 움직입니다. 내부 직원들 간의 비상 연락망뿐만 아니라 소방서, 병원, 노동청 등 외부 유관기관과 즉시 연결될 수 있는 외부 비상 연락망을 동시에 확보해야 합니다. 이때 무작정 전체 명단을 나열하기보다는 부서별, 직급별 혹은 안전 담당자 등 위기 상황에서 전파를 주도할 핵심 연락 대상자를 명확히 지정해 두는 것이 혼선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상 상황 발생 시 보고 절차를 사전에 확립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현장에서 사고 상황이 발생하면 작업자가 팀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팀장은 다시 안전 담당자나 사업주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는 일련의 파이프라인이 정형화되어 있어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인프라의 마비입니다. 화재나 폭발 등으로 인해 정전이 되거나 통신망이 먹통이 되는 최악의 비상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대안 연락수단에 무전기나 비상방송 시스템 등을 평소에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축된 비상 연락망은 한 번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조직 구조가 개편되거나 인력 변동,
전화번호 변경 등이 발생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수정해 두어야만 정작 위급한 순간에 결번이나 부재로 인한 소통의 공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비상대응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1단계 사전 준비의 마지막 순서, 비상대응 장비 및 자원 확보 단계입니다. 아무리 조직을 잘 짜고 연락망이 훌륭해도 현장에 불을 끌 소화기가 없거나 대피할 문이 잠겨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실제로 작동할 물리적인 자원들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첫째, 가장 기본이 되는 화재 관련 장비입니다. 소화기와 스프링클러 같은 화재 진압 장비는 물론이고 화재를 초기에 감지해 전파하는 화재 경보기 등 화재 감지 및 대피 장비를 현장에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점검입니다. 막상 불이 났는데 소화기 분말이 굳어 있거나 경보기가 울리지 않는 낭패를 보지 않도록 상시 관리 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 사업장이 인화성 물질이나 가스를 다루는 폭발 위험 사업장이라면 한층 더 고도화된 설비가 필요합니다. 가스 누출 감지기나 자동 차단기 같은 예방 설비를 철저히 구비해야 하며 만에 하나 폭발이 일어나더라도 그 충격을 견뎌내고 연쇄 폭발을 막을 수 있도록 방폭 구조물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셋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급약품 등 응급의료 장비를 현장 곳곳에 눈에 띄게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초기 응급처치 자원이 잘 갖춰져 있어야만 전문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골든타임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는 생명의 통로를 열어두는 것입니다. 사고 발생 시 작업자들이 막힘없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충분한 비상구와 대피로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대피로에 적재물을 쌓아두는 행위를 절대 금지하고 야간 정전 시에도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 등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이 자원 확보의 핵심입니다. 앞서 비상대응 장비 및 자원 확보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작업자들이 무사히 탈출하기 위해 가장 꼼꼼하게 챙겨야 할 비상구와 대피로 확보 시 고려사항을 세부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비상구의 설치와 관리 원칙입니다. 비상구는 단순히 문을 만들어 두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작업장 면적과 근로자 수를 고려하여 적정한 개수와 위치를 선정해야 하며 문 주변에는 물건이나 자재 같은 장애물이 전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위급 상황에서 즉시 밀고 나갈 수 있도록 항상 열려있는 상태를 유지하거나 즉시 개방 가능한 구조여야 합니다. 둘째, 대피로의 시인성 확보입니다. 대피로는 작업장 내 어느 구역에 있더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동선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특히 화재로 인해 연기가 자욱하거나 정전이 되어 앞이 보이지 않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비상구까지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바닥 안내 표시와 유도 등을 보기 쉽게 설치하고 상시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문을 열고 나간 뒤에 대피 장소 역시 명확히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상구를 탈출한 작업자들이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건물 주변의 안전한 공터나 주차장, 혹은 지자체나 소방서에서 지정한 인근 대피소 등을 미리 지정하고 전 직원에게 공유해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입니다. 우리 일터에 노약자나 장애인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면 비상 상황에서 이분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평소에 함께 대피할 동료 작업자를 미리 지정해두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하드웨어적인 비상구 확보와 소프트웨어적인 동료 대피 체계까지 갖춰져야만 위기 순간에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상대응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1단계 사전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험성 평가부터 장비 확보까지 하드웨어와 시스템을 구축했다면 이제는 이를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한 2단계 교육 및 훈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는 바로 1. 정기적인 교육 실시입니다. 우측 상단에 적혀 있듯이 2단계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직원이 비상대응 방법을 완벽히 숙지하여 실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첫째, 비상상황 대응 교육은 획일적인 이론 교육이 아니라 우리 사업장의 여건에 철저히 맞춰진 화재 및 폭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현장 관리자분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팁입니다. 새로운 교육 시간을 따로 빼기 부담스러우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정기교육 시간이나 신규 입사자가 왔을 때 진행하는 채용시 교육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기존 법정 교육 틀 안에서 비상대응 매뉴얼을 녹여내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셋째,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위험성을 피부로 느껴야 합니다.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필요성을 실감할 수 있도록
단순히 텍스트만 읽어주는 교육은 지양해 주십시오. 대신 동종업계의 실제 재해 사례나 안전보건공단 등에서 제공하는 생생한 동영상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두 번째 순서는 바로 이 실전 비상대응 훈련 실시 및 점검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 직원들이 실제 상황에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능력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훈련의 주체와 주기입니다. 사업주와 각 부서장은 서류상의 계획에 그치지 말고 현장에 맞는 가상의 사고 시나리오를 명확히 설정하여 단기 1회 이상 반드시 실전 대응 훈련을 지휘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훈련의 범위와 단위입니다. 앞서 조직 구성에서도 강조했듯이 골든타임을 결정짓는 초기 비상 대응은 현장 작업자들의 몫입니다. 따라서 공장 전체가 한 번에 움직이는 대규모 훈련도 좋지만 위험물 취급 작업 현장이나 최소 부서 단위로 쪼개어 실질적인 초기 비상 대응 훈련을 촘촘하게 자주 실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셋째, 훈련의 내용입니다. 무작정 대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 훈련이 필요합니다. 불이 났을 때 소화기나 소화전을 직접 써보는 초기 진화 훈련,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대피 훈련, 보고 체계가 살아 움직이는지 확인하는 비상 연락 체계 보고 훈련, 그리고 부상자를 케어하는 인명구조 훈련까지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넷째, 안전의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만약 우리 사업장 내에 함께 일하는 협력업체가 있다면 비상대응 훈련 시 협력업체 근로자분들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합니다. 재난은 소속을 가려서 찾아오지 않으며 한 공간에 있는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만 전원의 생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훈련 이후의 피드백입니다. 훈련이 끝난 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로 마무리하면 안 됩니다. 실제 대응 절차를 잘 준수했는지, 연락망이나 비상구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철저히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하여 매뉴얼을 개정해야 합니다. 훈련은 실전은 훈련처럼이라는 말처럼 단기별로 반복되는 정교한 실전 훈련만이 위기 순간에 사업장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순서는 3. 매뉴얼 검토 및 보완 단계입니다. 우측 상단에 계속 강조되고 있듯이 이 모든 시스템의 본질은 결국 직원들이 실제 상황에서 지체 없이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가장 큰 실수는 매뉴얼을 한번 멋지게 만들어 캐비닛에 넣어두고 우리 사업장은 안전준비가 끝났다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뉴얼은 정기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수적입니다. 첫째, 외부 환경과 내부 인프라는 끊임없이 바뀝니다. 관련된 안전 법규가 변화하거나 우리 사업장 내에 새로운 기계 설비가 들어오고 라인이 변경되는 등의 모든 변동사항을 즉각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매뉴얼을 언제나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앞서 실시한 실전 비상대응 훈련 결과를 토대로 매뉴얼의 실효성을 끊임없이 점검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훈련을 해보니 이 대피로는 병목 현상이 생기네, 이 연락망은 생각보다 전파가 늦네라는 문제점들이 도출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매뉴얼을 수정하고 진화시켜야 하는 타임입니다. 앞서 우리는 1단계 사전 준비와 2단계 교육 훈련을 통해 시스템을 다져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만에 하나 현장에서 실제 재난이 발령되었을 때 어떻게 즉각적으로 행동해야 하는지 가장 긴박한 단계인 3단계 사고 발생 시 대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적혀 있습니다. 사전 준비 및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실제 사고 발생 시 대응 역량이 발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평소에 훈련되지 않은 조직은 실제 상황에서 얼어붙기 마련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면서 첫 번째 사고 인지 및 신고 단계부터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사고의 징조나 불꽃, 가스 누출 등을 발견하면 그 즉시 비상벨을 울려 주변에 알리고 우리가 사전에 약속한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즉각 보고와 신고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때 무작정 불이 났다, 큰일 났다고 소리만 지르면 안 됩니다. 신고 시에는 사고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화재라면 화재 발생 사실과 구체적인 화재 위치, 연기나 불길의 확산 상황, 그리고 부상자가 있는지와 대피 상황 등을 명확히 소방서와 지휘부에 알려야 합니다. 폭발 사고라면 사고 위치는 물론 사업장 내 어떤 위험물질이 압축가스, 인화성 액체 등이 연관되어 있는지 그 종류와 특성을 설명하고 부상자 유무를 정확히 공유해야 맞춤형 구조가 가능해집니다. 이와 동시에 대피 방송을 송출하고 사내 SNS를 활용해
전 직원에게 상황을 번개처럼 전파해야 합니다. 이어서 소통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두 번째 단계, 초기 대응 및 상황 통제입니다. 첫째, 화재 초기 단계라면 사전에 곳곳에 배치해둔 소화기와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화재 진압을 과감하게 시도합니다. 다만, 가스 누출 등 심각한 폭발 위험이 인지된다면 진압을 멈추고 즉시 대피해야 하며 대피 동선상에 있는 메인 가스 밸브를 신속히 차단해 2차 대형 폭발을 막아야 합니다. 둘째, 현장 유도 요원들은 사전에 마련된 안전한 대피 경로와 최종 집결지를 작업자들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집결지에 모인 후에는 반드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혹시 내부에 고립된 근로자가 있는지 상태를 최우선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추가적인 연쇄 피해나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 사고 현장 주변에 대한 출입 통제 라인을 치고 해당 공정이나 인근 라인에 대한 즉각적인 작업 중지 등 현장 통제 조치를 과감하게 실행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초반 10분은 사업장의 운명을 가르는 골든타임입니다. 인지와 신고, 그리고 매뉴얼에 따른 일사불란한 초기 통제만이 나와 내 동료의 생명을 지켜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앞서 사고 인지와 초기 대응 단계를 거쳤다면 이제는 현장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단계인 3. 피해자 구조 및 응급조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부상자가 발생했다면 추가적인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로 신속하게 대피시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 후 평소 안전교육을 통해 숙지해둔 응급처치를 즉시 실시해야 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응급 상황별 조치 요령입니다. 첫째, 화재로 인한 화상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절대 당황하지 말고 흐르는 차가운 물로 화상 부위를 충분히 씻어내 열기를 식혀야 합니다. 그 후 깨끗한 천이나 거즈로 감싸 외부 오염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철저히 방지해야 합니다. 둘째, 만약 환자의 호흡이나 심장이 정지된 최악의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합니다. 심폐소생술의 순서는 환자의 깨우며 반응을 확인하고 즉시 주변 사람을 지정해 119에 신고를 요청한 뒤 코와 입에 귀를 대고 호흡을 확인합니다. 호흡이 없다면 즉시 가슴 압박 30회와 인공호흡 2회를 실시하며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이 가슴 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 과정을 멈추지 않고 반복하는 것이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올바른 프로토콜입니다. 이와 동시에 대외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네 번째 단계, 4. 유관기관 협조 및 지원 요청입니다. 소방서나 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현장 상황과 피해 규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긴밀한 구조 협조 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하단의 항목을 주목해 주십시오. 만약 화재나 가스 누출 등이 우리 사업장 내부를 넘어 외부로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면 지체 없이 인근 사업장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즉각 알려 대피 유도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재난 대응은 담장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의 안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실제 사고 발생 시의 긴박한 대응과 구호 조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비상대응 절차의 마지막 단계이자 안전한 일터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이성적이고 철저한 과정인 4단계 사고 조사 및 후속 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이 단계의 핵심 본질이 적혀 있습니다. 바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소 잃고 의안간을 고치더라도 제대로 고쳐야 다음 소를 잃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세 가지 절차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절차는 1. 사고 원인 조사 및 분석입니다. 원인 조사의 기본은 현장 보존입니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사고 현장은 원칙적으로 보존하되 혹시 모를 2차 사고나 추가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범위 내에서 주변을 정리정돈해야 합니다. 이어서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관련 작업자들의 진술을 세심하게 청취하고 기록하여 기계적, 인적, 관리적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아울러 마음이 가장 무거울 부상자 가족에게 사고 내용을 투명하게 전달하고 치료 및 보상 지원 등 감성적, 현실적 대응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 절차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2. 재발 방지 대책 수립입니다. 조사된 원인을 토대로 결함이 있던 시설 및 설비를 보완하고 불안전한 작업 절차를 전면 개선하며 전 직원 대상 안전교육을 다시 실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대책을 말로만 끝내지 않도록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담당자, 예산,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수립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절차는 3. 관련 기관 보고 및 행정 조치입니다.
안전관리는 법적 책임 규명과 행정 절차가 수반됩니다.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 등 관련 기관의 사고 내용과 원인 조사 결과, 그리고 앞서 수립한 재발 방지 대책을 명확히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 발생 신고 등 법이 정한 필요한 행정 절차들을 빠짐없이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사고를 숨기거나 대충 수습하는 데 급급하면 재앙은 반드시 반복됩니다. 철저한 원인 분석,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 실행, 그리고 투명한 행정 조치까지 삼박자가 맞물려야만 진정한 의미의 안전한 일터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비상대응 절차의 마지막 단계까지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앞서 우리는 비상대응의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학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이 실제 우리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인 흐름도를 통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 수습까지의 타임라인을 화살표 방향대로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중대산업재해 발생 단계입니다. 중대재해 혹은 사고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상황이 인지되는 시점입니다. 둘째, 즉각적인 상황 전파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발견한 최초 발견자가 지체 없이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알리고, 담당자는 이를 다시 최고 책임자인 사업주에게 번개처럼 보고하여 지휘 체계를 개어야 합니다. 셋째, 전파와 동시에 외부에 사고 신고가 진행됩니다. 안전보건 담당자는 119 구급대, 호송병원, 그리고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의 사고 상황을 신속하게 유선 및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작업 중단 명령입니다. 사업주와 안전보건 담당자는 판단이 서는 즉시 현장 반장과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중단하라는 강력한 지시를 내려 2차 추가 피해를 원천 차단합니다. 다섯째, 현장의 초동 조치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해당 조 또는 사고 발생 작업의 관리자가 중심이 되어 가스밸브 차단, 전원 공급 중단 등 현장 위험 요소를 통제하는 초동 조치를 실행합니다. 여섯째, 인명 구조를 위한 응급 처리입니다. A조 반장과 주변에 있던 A조 근로자들이 힘을 합쳐 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이나 지혈 등 사전에 교육받은 응급 조치를 실시합니다. 일곱째, 위험이 확산될 경우 실시하는 긴급 대피입니다. 만약 유독가스 누출이나 화재 확산 등 추가 피해 우려가 있다면 사업주와 담당자의 판단하에 사내 모든 임직원에게 대피령을 내려 안전한 집결지로 대피시킵니다. 마지막 8번째는 사후 관리를 위한 현장 보존입니다. 사고 수습과 원인 조사를 위해 사고 현장은 그대로 보존되어야 합니다. 이때 구조 및 대피를 마친 인근 조와 안전보건 담당자가 협력하여 조사관들이 올 때까지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출입을 통제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흐름도의 핵심은 누가,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입니다. 재난의 순간에 망설임 없이 이 절차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과 타이밍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비상대응 절차 준비 요령의 사전 준비부터 교육훈련, 사고 발생 시 대응, 그리고 사후 조사 및 후속 조치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